여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형성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놓고 민주당은 방역당국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를 당부한 반면 통합당은 감염병 위기 단계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격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조국 내전으로 논란이 됐던 서울 강서갑 지역의 공천 문제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김남국 변호사의 다른 지역으로의 배치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김여고 공천관리위원장이 오늘 오후 늦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의 포함 여부가 관심입니다. 이번 주 정치권 이슈에 대한 뜨거운 공방전, 뉴스엔 맞짱 토론. 오늘은 확산세를 보이고 있는 코로나19 대책과 공천 경쟁이 본격화된 총선 전국을 짚어봅니다. 안녕하십니까. 2월 21일 의정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는 모습입니다. 민주당은 추경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겠다고 강조했고 한국당은 정부의 위기경보 상향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김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로나19 지역 감염 확산이 현실화되자 민주당은 지역 감염 대응과 경제 피해 최소화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강구에 나섰습니다. 특히 비상한 방역 대응이 필요하다며 추경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나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영남 지역 선대위원장이신 김부겸, 김영춘, 김두관 위원장님들은 코로나19 민생대책 긴급 추경 편성을 촉구했는데 당정은 민생 기반 보호와 경제 활력을 위한 대책을 적극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선미 의원 등 당 의원들 역시 신속한 추경 편성을 촉구했고 이낙연 공동선대위원장도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또 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지금은 정쟁이 아닌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힘을 합칠 때라며 추경에 대한 야당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코로나19 긴급회의를 열어 정부의 초기 대응이 미숙했고 1차 방역 실패를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최고 단계인 심각 단계로 즉각 상향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지금 심각에 준하는 단계로 이렇게 돼야 했잖아요. 네. 근데 이걸 지금 심각 단계로 지금 빨리 대응 단계로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중국인이나 중국 경유 외국인들 그 부분들을 입국 제한 조치도 지금 신속히 차단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박능우 장관은 지역 사회 전파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위기 경보 격상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방역이나 금융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정말 좀 더 노력을 해서 이런 상황을 조기에 종식을 해서 국민들이 불안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대규모 감염자가 발생한 대구 지역의 선거운동을 사실상 중단했고 대구 경북 지역 후보자 면접도 잠정 연기했습니다. 한편 대구를 지역구로 둔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가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원과 당직자들이 참석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국회 사무처의 행사 취소 권고에도 행사를 강행해 국회까지 코로나19에 노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회방송 김세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자객공천, 조국 내전 논란이 생긴 서울 강서갑 지역 정리에 나섰습니다. 추가 공모를 신청한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으로 배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희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울 강서갑에서 시작된 조국 내전 논란이 총선 전체에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보고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오후 당사에서 회의를 열었는데 아직 결과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금태섭 의원과 김남국 변호사 모두 이번 총선에서 소중하게 쓰겠다고 밝힌 만큼 금 의원은 그대로 두고 추가 공모를 신청했던 김 변호사 지역구를 조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금 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있는 서울 강서갑은 공천 복수 신청 지역인데도 당에서 추가 공모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조국 사태와 공수처법 통과 당시 소신 발언을 한 금 의원을 떨어뜨리기 위해 자객 공천을 하려는 게 아니냐는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 김남국 변호사가 추가 공모를 하면서 공천 경쟁이 조국 내전으로까지 번진 겁니다. 여기에 강선우 총선기획단 위원도 추가 공모에 뛰어들면서 금 의원이 청년 정치 신인과의 선의의 경쟁보다는 기득권 유지를 위해 조국 내전 분위기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서울 강서갑 민주당 공천 신청 후보는 한명희 전 서울시의회 의원까지 모두 4명입니다. 이 중 김남국 변호사만 다른 지역구로 배치할 경우 시스템 공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고, 그렇다고 그대로 경선을 치르기에는 조국 내전 논란 확대가 부담입니다. 공관위가 서울 강서갑을 그대로 경선 지역으로 지정하느냐, 아니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김남국 변호사를 다른 지역구로 옮기느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국회 방송 김희연입니다. 네, 김희연 기자가 김남국 변호사 강서갑에서 다른 지역으로 옮길 가능성이 크다고 했는데요. 조금 전 민주당에서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다른 지역에 전략 공천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수도권 공천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오늘 오후 늦게 수도권 지역에 대한 추가 발표를 예고한 상황인데요.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지사는 어제 경남 지역구 출마 후보를 전제로 면접을 받습니다. 과연 포함될지도 관심입니다. 보도에 양윤선 기자입니다. 미래통합당 김영호 공천관리위원장이 발표를 예고한 지역은 수도권입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총선 최대 격전지이자 민심의 바로미터인 수도권 공천의 윤곽이 드러나는 겁니다. 특히 공관위가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한 서울 강서을을 비롯해 광진갑, 구로을, 은평을 등 경선 지역의 대진표가 관심사입니다. 일각에선 영입 인재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을 진성준 전 대통령 정무기획비서관이 뛰고 있는 서울 강서을의 전략공천에 정권 심판론을 부각시킬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강남 3구와 용산 등 당세가 강한 지역의 경우 아직 전략공천이나 경선 지역으로 정해지진 않았지만 태용호 전 주영 북한 대사관 공사나 영입 인사인 검사 내전, 김웅 전 부장검사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어제 면접 심사를 마친 홍준표 전 대표와 김태호 전 경남지사의 공천 결과도 관심사입니다. 공관위는 홍 전 대표에겐 서울 강북 험지에 출마하거나 불출마 용퇴를 압박했고, 김 전 지사에겐 고향 공천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홍 전 대표는 경남 양산을 출마를, 김 전 지사는 고향 출마를 고집하고 있어서 결과가 주목됩니다. 수도권 내 일부 지역은 옛 자유한국당과 새로운 보수당 예비 후보 간 치열한 경쟁을 보이고 있습니다. 새 보수당 출신으로 추가 공모에 지원한 현역 의원들이 면접에 참여했는데 한국당 당협위원장들과 양보 없는 설전을 벌여 공천 결과에 따라 파열음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방송 양윤선입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3당의 합당 합의문을 추인하면서 호남 기반 통합신당이 오는 24일에 탄생하게 됐습니다. 통합신당에는 현역 의원 20여 명이 합류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혜진 기자입니다. 바른미래당과 대한신당, 민주평화당이 뭉친 호남 기반 제3당이 우여곡절 끝에 오는 24일에 출범합니다. 3당 통추위원장은 지난 14일에 합의한 합당안에서 지도체제 부분 등을 수정해 새로운 합의안을 도출했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당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또 부정적이었던 대표직 사퇴 요구도 받아들였습니다. 손 대표는 총선을 50여일 남기고 정치권이 급속도로 양극화되고 있다며 통합정당이 정치개혁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도개혁의 통합정당은 결코 지역주의 정당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 거대 양당으로 편입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저와 바른미래당이 지켜온 제3의 길 정신은 반드시 지켜져야 합니다. 3당 통합은 손 대표가 합당 추인을 거부하면서 좌초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이 비례대표 의원 셀프 제명에 나서면서 당이 공중분해 위기에 처하자 손 대표가 결국 물러선 겁니다. 통합신당의 대표는 각 당의 현재 대표가 추천하는 3인을 공동 대표로 하되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대표를 선관위에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새 지도부는 오는 5월에 전당대회에서 선출하기로 했습니다. 현재까지 통합신당에 합류할 것으로 알려진 의원은 20명 안팎입니다.
총선에서 기호 3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파급력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 방송 홍혜진입니다. 이슈 분석 오늘은 한도영, 박지영 두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도영 기자. 네, 미래통합당에서 또 오늘 총선에 불출마 뜻을 밝힌 의원 한 명 나왔다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명확히 하자면 지역구 불출마 선언인데요. 지역구 불출마요? 네, 그렇습니다. 원유철 의원이 기자회견을 열고 불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원 의원은 경기 평택시갑을 지역구로 두고 수도권에선 드물게 5선을 했고 19대 국회에선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지내기도 한 친박계 중진 의원인데요. 당 지도부의 일원으로 그동안 국민에게 실망을 시킨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 21대 총선 승리에 미랄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유철 의원의 발언 들어보시죠. 21대 총선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운명이 달린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미래통합당의 승리가 대한민국의 승리고 평택의 승리입니다. 원 의원은 지난달이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돼 사실 처음부터 운신이 자유롭지 못한 측면은 있었습니다. 예. 네, 어쨌든 원 의원이 오늘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미래통합당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힌 현역 의원은 모두 24명으로 늘었습니다. 다만 원 의원은 비례대표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으로 당적을 옮길 것인지 묻는 기자들의 질문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민주당은 엊그제 이훈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마지막이죠? 네, 아직까지 더 이상 없습니다. 네. 그 공천 심사가 이제 한창 진행 중인 만큼 자발적으로 불출마하겠다 이렇게 밝힐 의원 더 이상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이게 공천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이 얼마나 떨어질지가 관건이 될 것 같은데요. 네. 아, 자발적인 불출마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 네, 이제 이제 심사가 탈락할 가능성만 남았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제 민주당이 밝힌 그 현역 의원 20% 컷오프 숫자를 채우려면 앞으로 최소 이제 서너 명 정도는 더 이제 배제가 돼야 되는 상황인데요. 네. 그 현역 의원이 속해 있는 경선 지역이 있기 때문에 그 결과하고 그리고 이제 전략 공천 지역 추가 지정 여부 등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박지영 기자, 지금 대구를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되면서 총선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데요. 여러 측면에서 영향을 미치지만 일단 그 당장 예비 후보들 선거운동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죠. 네, 그 요즘 이렇게 유권자에게 이렇게 악수하자 이렇게 손 내미는 예비 후보들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 또 여러 사람 모였는데도 갈 수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코로나19 사태 때문인데요. 네. 그 특히 코로나 확진자가 크게 늘고 있는 대구, 경북 지역은 그야말로 비상입니다. 그 민주당 경북도당 같은 경우엔 대구, 경북 모든 민주당 총선 후보들의 대면 접촉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그걸 했고요. 공식적으로 얘기했군요. 네, 논평을 예. 냈더라고요. 그리고 미래통합당 그 예비 후보들도 동참해 달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이렇게 유권자는 만나기 힘들어지고 또 얼굴을 알려야 하는 이런 후보들의 입장에서는 그 선거운동 방식에 대한 고민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이낙연 전 총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요? 네, 그 검사 결과 그 오후 4시 반 좀 넘어서 기자들에게 전해졌는데요. 네. 그 이 전 총리 음선 판정을 받았습니다. 아, 네. 그 지난 6일 그 이제 한 복지관에 방문한 것이 문제가 된 건데요. 그 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녔던 복지관인데 그 이 전 총리도 감염 우려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소문이 급속도로 퍼졌습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요. 음성 판정을 네. 받았다고 합니다. 그 이 전 총리 측은 감염자 확인 이후 복지관을 폐쇄하고 소독까지 마친 뒤 방문했다. 또 의심할 만한 증상도 없었지만 그 선제적으로 대응한다는 차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관련 복지관을 방문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확인시켜주느라고 지금 이제 검사받아 음성 판정을 받았군요. 안도현 기자, 미래통합당 공천 상황을 좀 보죠. 미래통합당 TK 지역 심사는 아직도 지금 열리지 않고 있죠. 코로나19 영향이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벌써 세 번째로 지금 연기가 됐는데요. 대구를 중심으로 확진자가 급속하게 이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번에는 향후 일정도 확정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 다만 미래통합당은 서울 지역 공천 면접과 호남 제주 지역 면접은 예정대로 실시했습니다. 19일까지 추가 공천 신청을 받은 결과 서울에서만 총 45명이 추가로 공천을 신청해서
서둘러야 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미래통합당의 TK 지역의 공천 면접 관련이 초반에는 자발적인 불출마 선언을 기다리면서 연기하는 것 같더니 이제 코로나19까지 겹쳐서 좀 그렇게 되고 있군요. 한도현 기자. 지금 이 미래통합당은 이렇게 인적 쇄신이 가속되면서 총선 준비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는데 지금 안철수 전 의원이 창당하는 국민의당에선 지금 이제 오히려 총선 준비에 또 조만간 공식 출범을 할 건데 이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창당대회를 불과 이틀 앞둔 시점인데요. 이동섭 의원, 안철수 의원 중 한 명이죠. 오늘 이제 미래통합당 입당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네. 이동섭 의원은 지난 19일 안철수 의원들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면서 오늘 중에 거취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고 하는데요. 오늘 그 국민의당 창당준비회의에 참석하지 않음으로써 사실 이때 미래통합당 입당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됐습니다. 예. 여기에 김수민 의원 등도 미래통합당 입당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추가 이탈 가능성이 있는 상태입니다. 네, 어제는 또 김중로 의원이 미래통합당에 합류를 하지 않았습니다. 급속한 이탈 움직임, 이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네, 결국 근본 원인은 이제 저조한 당 지지율입니다. 한국갤럽이 18일부터 어제까지 진행한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의당 지지도는 2%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보다 1%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당 창당을 공식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좀처럼 탄력을 받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에 안철수계로 분류됐던 의원들 중에서 현역 중에서는 김중로 의원에 이어서 지금 이동섭 의원 두 사람까지 갔는데 추가로 과연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좀 이건 좀 봐야 되겠군요. 이제 이렇다면은 미래통합당과 안철수 의원의 국민의당 통합 아니더라도 선거 연대까지 가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고려해 볼 만한데 안철수 지금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은 선거 연대도 없다라고 재차 밝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통합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로 몇몇 안철수계 의원들은 안철수 위원장에게 미래통합당과 선거 연대를 하자고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 이제 이른바 이제 반문 선거 연대를 구축하자는 이야기인데요. 하지만 안 위원장은 오늘 국민의당 창당준비 회의에서 실용 정치만이 가야 할 길이라고 다시 한번 못 박았습니다. 안 위원장의 발언입니다.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실용 정치로 전환하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자 반드시 가야 할 개혁의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안 위원장은 또 안철수계 의원들이 미래통합당 입당 추진 움직임에 대해선 안타깝지만 뜻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또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는 미래한국당에 맞설 비례위성정당 만들어야 하는 건 아니냐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박 기자, 이거 가능성 있습니까? 네, 그 민심을 왜곡하는 위성정당 안 만든다 이런 네. 민주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네. 이인영 원내대표 얼마 전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한국당 창당을 두고 참 나쁜 정치 이런 표현도 썼었는데요. 근데 소속은 지금 민주당 소속이 아니지만 손혜원 의원도 보니까는 필요성을 상당히 역설한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뒤에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당내 일각에선 비례의석 확보를 위해 위성정당 창당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윤건영 전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그 서울 구로울 출마 준비 중이죠. 윤 전 실장이 오늘 한 라디오에 출연해 밝힌 내용인데요. 그 보수 야당의 꼼수 정치에 어떻게 대응할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판단해야 한다며 비례정당 창당을 언급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손혜원 의원도 그 민주시민이 뽑는 비례정당 창당 추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손 의원은 그 민주당이 나서서 선거법을 개정했는데 그 위험한 부분에 대해 일절 검토가 없었던 게 아닌가 싶다면서 그 보수 야당이 비례정당을 만든 만큼 진보도 비례정당 하나 만들어야 하지 않냐 이렇게 운을 떼놓은 상태입니다. 민주당 그 비례정당 창당 준비 가능성에 그렇게 선을 좀 긋고 있지만 예. 이대로라면 이번 그 총선에서 미래통합당과 비례대표 의석수만 한 20석 넘게 이제 차이를 안고 가는 상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네. 때문에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자리에 나왔던 이인영 원내대표는 100%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은 비례정당 하나 가능성이 약한 쪽으로 얘기를 했었는데요. 네. 우회적인 방법이든 뭐든 간에 우리 박지원 기자는 생길 가능성이 좀 있다고 보시는 거 어떻습니까? 일단은 명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위성정당을 창당하는 명분은 좀 없을 것 같고요. 예. 뭐 그에 준하는 좀 다른 좀 대안을 좀 찾아보지 않을까. 예.
네.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슈 분석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박지영, 한도형 두 기자였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을 향해 정쟁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이번 총선에서 원내 일당이 되면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한 데 대해서 강력히 비판하면서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나라를 혼란으로 몰고 갈 탄핵을 주장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일입니다. 여야의 정쟁 중단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의 경제정책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을 본격화하면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작년 4분기 이후 5분기 연속 감소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문재인 정권은 현실을 직시하고 자신들의 잘못된 경제 정책을 폐기해야 합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소상공인 복지법을 제정해서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보도에 임채원 기자입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체를 소유하고 있어 흔히 소득이 높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5년 통계를 보면 소상공인의 영업이익은 월 평균 209만 원으로 근로자 평균 임금의 63.5% 수준에 그쳤습니다. 또 소상공인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은 10.2시간으로 근로자보다 1.64시간 더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균적으로 소상공인의 소득은 근로자보다 적고 일을 더 많이 하는 셈입니다. 게다가 창업 후 5년 생존율은 27.5%로 안정적이지도 못합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이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과 같은 복지제도가 마련돼 있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전문가들은 까다로운 이용 조건과 높은 이용료, 홍보 부족 등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소득 수준이 낮은 점을 감안해 지금보다 복지 정책의 이용 문턱을 대폭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소득 보장을 위한 지원 제도가 좀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금 지원 정책이 지금처럼 대출 중심으로 해서 뭐 저금리라고 해서 뭐 이렇게 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서 소상공인 복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소상공인 복지 범위에 가족을 포함하는 등 기본적인 규정을 법제화해야 정책을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국가가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담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목적은 생활 안정을 통해서 공정한 경제의 달성. 이와 함께 일정 소득 이하의 소상공인에 대해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 별도의 공제제도와 공제조합을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국회방송 임천위다. 국회 사무처가 국회의원 지원 경비를 투명하게 공개하기 위해 의정활동 지원 안내서를 제작했습니다. 안내서에는 국회의원 지원 예산과 의회 외교활동, 후생제도, 기타 지원 사항 등이 담겨 있으며 국회 홈페이지에서 관련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 시간입니다. 2월 21일 정치면을 장식한 뉴스는 무엇이었는지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발생한 지 한 달 만인 어제 경북 청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사망자가 발생했죠. 정부가 오늘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 대구와 경북 청도 지역을 감염병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했는데요.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범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감염병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특단의 대책입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감염병 예방법 역시 국가재난안전대책의 일환으로 보고 재난안전법상의 특별재난구역 개념을 응용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으려면 국가 차원에서 비상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피해 사례가 집중된 지역을 중심으로 철저한 차단 작업을 쏟아내겠다는 구상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특별관리지역인 대구와 청도 지역에 병상과 인력, 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군과 의료 인력을 투입해 자가격리가 어려운 시민을 위한 임시보호시설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전염 방지를 위한 지역 내 방역 관리를 강화하고 확진 환자 치료를 위한 대책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지역에 대한 방역 대책에 총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서 이달 말까지 1차 경기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계획인데요. 정부의 총력 대응이 실효성 있게 진행이 되려면 어떤 대책과 노력이 더 필요한지 정치권도 꼼꼼히 살펴봐 주길 바랍니다. 이어서 오늘의 두 번째 정치 키워드입니다. 총선은 정부의 중간평가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야당에서는 늘 총선을 앞두고 정권 심판론을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정권 심판론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총선 뒤 대통령 탄핵 추진을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나섰는데요.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뜨거운 논란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저희들이 제1당이 되거나 숫자가 많아지게 되면은 탄핵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지난 2년 동안 국정 발목 잡기에 개혁 방해만 해놓고 말도 안 되는 탄핵 추진하니 이는 촛불혁명과 지난 대선에 불복했다는 말과 다름이 없습니다. 어제 오늘 여야 지도부의 탄핵 관련 발언. 시작은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어제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을 언급하며 대통령 연루 사실이 조금이라도 나타난다면 탄핵을 추진할 것이라고 발언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에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통합당을 또다시 정쟁에 나서겠다는 발상을 하며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건데요. 사실 심 원내대표의 탄핵 관련 발언, 어제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9일에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비슷한 주장을 해서 여야가 신경전을 벌였었는데요. 어제 심 대표의 발언 이후에는 청와대 출신인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과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도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금도를 넘었다, 이렇게 강력 반발했습니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언급과 관련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처럼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정당성이 있다면 역풍을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언급을 했는데요. 제1야당 원내대표가 제기한 대통령 탄핵 이슈가 총선을 앞두고 지지층 결집의 계기가 될지 또 다른 역풍을 불러올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의 정치 키워드입니다. 미래통합당 출범에 이어서 호남 기반 3당도 합당으로 신당 창당에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또 하나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곳이 있죠. 바로 안철수 전 의원을 중심으로 한 가칭 국민의당인데요. 오는 23일 창당을 앞두고 안 전 의원이 오늘 한 의원에게 결별 인사를 전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된 내용일까요? 안타깝지만 현실적 상황과 판단에 따른 한 분 한 분의 개인적 선택과 결정을 존중한다. 안철수 국민의당 창당준비위원장이 오늘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창준위 운영위원회의에서 이렇게 결별 인사를 전한 대상, 바로 이동섭 의원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일 바른미래당 의총에서 셀프 제명을 통해 무소속이 된 이 의원은 다른 안철수계 의원들과 함께 국민의당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이 됐는데요. 최근 미래통합당 행을 고려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면서 행보에 관심이 모아졌습니다. 이후 이 의원이 통합당의 염동열 인재영입 위원장과 만난 것으로 전해졌고요. 결국 오늘 오후에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했는데요. 안 위원장은 어떤 길을 가시든지 응원하고 다시 개혁의 큰 길에서 만날 수 있길 기대한다라는 결별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회의 직후 권은희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동섭 의원 외에 거취를 고민하는 사람은 없다며 안철수계 다른 의원들은 안철수가 추구하는 길을 함께한다는 뜻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동섭 의원의 이탈뿐 아니라 최근 국민의당 창당준비위 내에서는 일부 의원들과 원외위원장들이 안철수 위원장에게 미래통합당과의 선거 연대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좀처럼 오르지 않는 낮은 정당 지지도에 현실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는 분석인데요. 일단 힘들지라도 실용적 중도 정치의 길을 가겠다고 밝힌 안 전 의원.
신당 출범까지 더 이상 흔들릴 일은 없을까요? 이상으로 오늘의 정치 키워드 탑3였습니다. 네, 이번 주 정치권 이슈를 놓고 뜨겁게 토론해보는 뉴스엔 맞짱 토론 시간입니다. 오늘도 날카로운 분석으로 깊이 있는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이죠. 지난주 토론도 아주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옥임 전 새누리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웃으십니까? 뜨겁게 주목을 받았던 거 아닐까요? 아, 네. 누가 이 코너 자체가 아주 흥미롭고 중요한 내용을 두 분이 재미있게 얘기해 주셔서 좋았다고들. 네, 누가 주목했는지가 궁금해서. 네. 오늘 역시 코로나19 얘기를 시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한때 며칠간 확진자가 더 이상 늘지 않고 있더니 급속하게 몇십 명씩 계속 확산되고 있고 첫 사망자까지 나오고 그런 상황입니다. 정부 대응을 가지고 좀 논란이 커지는 게 바람직해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는데 어쨌든 지금 야당에서는 여권의 과도한 낙관론으로 대응 초기 대응에 실패다라는 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최민희 전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야당은 야당이니까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든 공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조금 비상하게 정치권이 한 목소리로 대응해야 되는 상황이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외국에서도 지금 두 군데를 새롭게 이 코로나 위험 지역으로 지정하면서 다이아몬드 프로세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1번 유람선 얘기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구 아웃브레이크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죄송합니다. 미래통합당. 입에 안 붙어가지고 며칠 안 됐으니까요. 그 통합당에서 이걸 이제 경계 단계에서 심각 단계로 올리자고 했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아직 경계 단계로 두겠다고 했잖아요. 그 이유는 대구 경북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코로나 확진자들은 이게 검역적으로 다 확인이 된 것입니다. 그냥 그 지역사회 감염이 무차별하게 번진다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요. 대구 경북 지역은 사실 이건 저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종교 집단에서 발생했고 그 종교 집단에 말하자면 교주 비슷한 분이 이거는 악마가 퍼뜨린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애초에 그 신천지 내에서 이게 문제가 커진 것은 신천지 계통의 환자 심지어 간호사가 자신이 그런 증상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도 환자들을 돌봤기 때문에 이게 심각해서 이 종교와 전염병 이 부분은 이게 정부에서 직접 개입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도 없더라고요. 권고밖에 할 수가 없는.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정부 당국에서는 관리 가능하다. 왜냐하면 소스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 의원님. 지금부터 20년 전에 유엔에서 이러한 어떤 감염병, 이게 에피데믹이든 아니면 더 광범위한 팬데믹이든 이것은 인간 안보 사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에볼라 이후에 그랬던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에볼라에 훨씬 전부터 유엔에서 경고를 하는 이유가 뭐 전쟁을 통해서 무기로 국경을 넘어오는 그런 적들도 무섭지만 부지불식간의 세균들은 그냥 국경을 넘어올 뿐만 아니라 그 피해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거는 국제적인 협력으로 해서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해야 한다 해서 이미 유엔에서 20년 전에 경고했는데 지금 사실은 아프리카라든지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뭐 지금 말씀하신 에볼라도 그렇고 또 뭐 사스도 그렇고 메르스도 그렇고 지금 요번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질병통제관리본부에서 정말 사력을 다해서 지금 이제 그 봉쇄를 하고 있는데 사실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거의 종식되어 가고 있다라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이 신천지가 완전히 신천지가 아닌 지금 바이러스 천지를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런 상황이 지금 초래되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그리고 마침 그 통합당의 황교안 대표가 정부에 협조할 것은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그랬는데 지금 이거 뭐 총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지만 지금 중요한 거는 대구 경북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창궐하고 있는 이 코로나 확진자들에
것에 대해서 어떤 방역 시스템을 가동할 것인지에 대해서 협조하는 그런 여야 간의 초당적인 협력이 매우 중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초동 대응에서 그 중국에서 들어오는 사람들, 비단 중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들어오는 우리나라 사람들이라든지 또 외국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호주 할 것 없이 전부 처음부터 규제를 했는데 지금 하지 않은 나라가 바로 일본하고 한국이거든요. 지금 뉴욕타임즈에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일본의 그 다이아몬드 프린세스 호에 탄 600명 그 사람들을 빼면 지금 코로나 확진자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이고 그다음에 이 대구 때문에 우리가 두 번째가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 중국 자체가 인구가 14억인데 30%를 완전 폐쇄했어요. 중국 내부에서. 그렇다면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그 야당인 통합당이 이 얘기는 아직까지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강한 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논란거리인데 이렇게 되면 대구를 폐쇄해야 됩니다. 경북을 폐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빠르게 중국과 국경을 맞닿고 있는 북한이 국경을 폐쇄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북한이 코로나 감염자, 확진자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아마도 세계에서 잘 안 믿고 있는 것 같아요. 정보가 워낙 통제되니까. 그런데 이렇게 폐쇄하는 게 대안이냐, 이게 이미 아니라는 게 에볼라 바이러스 때 드러났는데요. 이때 에볼라 바이러스 때 캐나다가 그때 이제 그 콩고였나요? 그때 콩고 민주공화국 발원지로 보고 그 국민의 입국을 다 막고 폐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학적 근거도 없었고 효과도 없었고 그래서 캐나다 내에서도 이런 과학적 근거 없이 막연하게 하는 것은 미신에 가깝다는 비난에 직면했고 이후에도 캐나다가 인종차별 논란에 휩싸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이제 야당에서도 걱정되니까 저런 대안을 계속 내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문가들도 폐쇄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미 신천지를 통해서 대구 경북이 위험에 빠졌고 또 일부에서는 대구 경북 폐쇄를 말하나 그 폐쇄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해야 될 일은 빨리 환자들을 조기에 진단해서 병원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체제가 지금으로선 가장 필요한 것이다라고 그 폐쇄를 봅니다. 했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은 진정기미가 보이는데 여전히 한국하고 일본이 계속해서 수위가 늘어나서 대만은 지금 한국을 여행 경보 지역으로 그리고 미국에서는 지금 일본인들의 입국을 막아야 되는 게 아니냐. 중앙아시아의 뭐 투르크메니스탄이라든지 카자흐스탄 같은 나라에서도 지금 그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인데다가 지금 그 질병관리본부 그런 말 있잖아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이 전문가들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애초에 그걸 막았어요. 그 원인이 되는 그 근원을 막았어야 되는 게 맞다라는 것이 애초부터 질병관리본부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신천지 있잖아요. 지금 두 가지가 지금 아직까지 그 확인되지 않은 게 뭐냐면 신천지 교회의 지회가 2019년 하반기에 우한에 세워졌다는 것하고 또 하나는 신천지 총회장의 형이 청도에서 장례식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장례식을 31일부터 2일까지 했는데 총리가 그 중국의 소위 후베이 지역에서 들어오는 사람을 막은 게 2월 4일부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좀 춘절하고 맞먹으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절대로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짧게 추가해 주시고요. 할 게 있으면. 아니면 왜냐면은요. 이거 하나 가지고도 길게 할 수가 있지만은 이 분야는 또 관련 오히려 전문가들의 얘기가 필요한 분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WHO에서 국경 폐쇄를 권하지 않고 이동을 막는 걸 권하지 않는 이유는 막아놓으면 불법적인 입국이 반드시 생긴다는 겁니다. 올 사람 오니까.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해서 번지면 그건 진짜 대책이 없다 이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걱정돼서 나오는 폐쇄라 이해는 합니다만 그것 또한 따져볼 것이 많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제 코로나 3법도 통과가 된 와중에 또 특위 꾸리겠다고 한 지 보름 만에 여야가 어제야 코로나 대책특위 설치 합의를 했습니다. 좀 너무 늦은 거 아니냐 하는 비판도 적지가 않은데요. 먼저 최 의원님 활동 차질 없이 진행이 될까요? 지금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래서 국회가 욕을 먹어요. 이런 거 가지고 2주 끌 일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명칭 갖고 2주 싸웠다 그러면 전 세계가 비웃을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지역이 심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시장이 지금 뭐 아침 저녁으로 동분서주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대구시장과 통화해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상황은 바로 대통령과 대구시장이 통화한 것 같은 상황을 국회에서도 똑같이 보여주셔야만 국민들이 그나마 국회를 페이드아웃 안 시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진행될 것 같습니다. 네. 뭐 반론 있으신가요? 네, 아니요, 반론 없어요. 네. 정부나 국가의 존재 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 한중 관계 중요한데 한중 관계가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본말이 전도돼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회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일단 어찌됐든 뭐 설치에 합의를 했다 하니 방역 시스템이라든지 공공의료라든지 대구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 지금 그 성도들이 뭐 20만이 넘는다 그러거든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관련해가지고 이 추경 예산을 서둘러 조성을 해가지고 이제는 이 확산을 막는 상황에 전력을 기울여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추경 관련해서는 이의가 없군요. 보니까 어제 교섭단체 연설에서도 유성엽 지금 이제 어제 세 번째 연설 유성엽 원내대표가 상당히 강하게 추경의 필요성을 얘기했던데 점차로 한때 황교안 대표가 조금 애매한 표현을 하긴 했지만은 대체로 이제 하는 쪽으로 수렴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되게 이제 아까 제가 앞서서 정부 대응 가지고 논란 커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했었는데 이 또한 이걸 가지고 총선 국면에서 유불리를 따지는 것도 조금 바람직해 보이진 않는데 그러나 분명 이게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선거 운동이라든가 정세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인 것은 분명하죠, 최민희 의원님? 여당에 불리하죠. 그리고 여당이 되게 운이 없는 것이죠. 총선을 앞두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그런데 이게 여당이 불리하다고 이걸 어떻게 정보를 안 밝힐 수도 없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가. 그래서 네. 여당은 불리함을 인지하고 그게 그냥 운명입니다. 이런 일이 이 시기에 벌어진 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사실 과거에 전 잘해왔다고 생각하고 잘해온 것이 뭐 정무직 공무원들 일하기보다는 뭐 대통령께서 신경을 많이 쓰셨지만 과거에 메르스 때 우리가 되게 큰일을 치렀기 때문에 그때 근무했던 똑같은 분들이 지금 질본에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번에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도 고생하지만 그분들은 많이 고생하시대요. 사실 요즘은. 너무 고생하기 네. 때문에 저는 야당이 정부 여당을 뭐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 질본 그 관계자들에게는 좀 야당도 칭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질본이 잘할 수 있도록 여당은 더 격려하고 지원하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하루빨리 이 코로나19로부터 벗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선거에 불리해도 할 수 없습니다. 네. 총선 국면에서 코로나19 문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 여당이 운이 없다 그러셨는데 그동안 야당 운을 듬뿍 받고 계시지 않았습니까? 아무튼간에 그 얘기는 제가 동의하는 게 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고려 없이 가장 일차적인 우선권은 국민의 생명하고 안전. 지금 중증에 해당하는 지금 환자가 7명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질본이 일본보다 앞서서 진단 키트도 미리 만들어내고 과거에 메르스의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야당에서는 물론 이거를 뭐 상향해가지고 뭐 사실은 뭐 총리실 중심으로 뭐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땐 전문가들의 소신대로 해가지고 빨리 막는 게 가장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네. 오시기 전에 우리 키워드에서 보셨지만은 지금 심재철 원내대표가 문재인 대통령 탄핵을 뭐 두 번째 또 언급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다수를 차지하거나 과반을 차지해서 이렇게 일당이 되거나 하면은 탄핵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또 이제 이해찬 대표는 그러면 오히려 그동안의 문제는 야당한테 있었던 것인데 그러면은 오히려 대선 불복 아니냐라고 역공을 취하던데 심재철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주장할 만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행상 책임. 그 무슨 얘기냐면 최순실이라는 강남 아줌마와 권력을 분점해서 헌법 정신을 어겼기 때문에 대통령직을 수행하기 어렵다. 이래서 탄핵되신 거고요.
그 이후에 형사 재판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이 형사 재판은 탄핵된 이후에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 재판이 가능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은 현직에 있을 때 형사소추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심재철 대표께서 저 말씀하신 것은 사실 지금 나와 있는 검찰의 수사 이건 다 형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그러면 심재철 대표는 왜 저 말씀을 하셨을까? 저는 뭐 저건 태극기 세력에 대한 구애라고 생각합니다. 타겟이 너무 명확한 말씀을 하셨다. 그리고 이해찬 대표 입장에서는 지지 세력을 겨냥한 거다. 네, 지지 세력 그중에서도 대개 선거 때는 중도를 겨냥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선거가 막 진행되다 보면 결국은 집토끼를 얼마나 불러내느냐의 싸움 하는 거고 조금 일찍 그 싸움을 시작한 거다.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대통령 탄핵을 얘기하는데 그건 가만히 있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식으로든지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법리상으로 보면 사실은 좀 말 안 되는 얘기를 하신 겁니다. 네, 이렇게 탄핵까지 언급이 되면서 대선 불복 아니냐라는 주장이 또 있는데요. 이번 탄핵 이슈 총선의 변수가 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대선을 불복한다기보다는 울산시장 선거 개입과 같은 쟁점이 차후에 이제 뭐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이 개입한 근거가 결정적으로 드러난다면 이게 탄핵의 그 근거,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조건을 붙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또 뭐 다선 의원으로서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그런 어떤 복선과 전략이 있었겠는데요. 저는 그분보다는 일천한 정치 경험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선거라는 것은 역시 막판으로 갈수록 중도를 누가 잘 견인하느냐가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찌됐든 탄핵이라는 불행한 역사를 우리가 지금 공유하고 있는데 길게 본다면 대한민국 정치가 결국은 그 국민의 심판을 받되 안정적이면서 중도가 두터운 층으로 진화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럼 탄핵은 좀 강성을 겨냥한 전략이다라고 보시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지층을 이제 결집하겠다는 의지가 있겠죠. 그런데 이게 참 역설적으로 그런 우파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서 탄핵을 언급하는 순간 저 반대편에 있는 지지층도 반대로 또 결집하는 효과도 줄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 정치라는 게 작용과 반작용이고 그리고 이 사실은 이 선거 때 국회의원들이 맨날 그 국민들이 주인이라 그러지만 진짜 주인 노릇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시점이 바로 총선 때거든요. 근데 아마 이미 이제 그 13명의 그 관련자들이 기소가 된 상황에서 지금 총선으로 지금은 일단 그 문제는 지금 접어두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제 총선에 적어도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통합당이 다수 의석을 확보해야 되지 않느냐를 설득하는 논리로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또 총선 관련해가지고 서울 광진을 고민정 대 오세훈 요 맞대결에 대해서 언론에서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아니냐라는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정 의원님 비유가 좀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원래 광진을이 더불어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한 지역으로 추미애 현 법무장관이 다선을 했던 지역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많은 지역구 중에 특히 그 호남 분들이 많이 사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아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그 대변인을 역임했던 고민정 후보가 출마를 하면 오세훈 전 시장의 대항마가 될 것이다라는 판단으로 했겠지 애초부터 다윗이라고 생각해서 하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따른다면 다윗이 이기는 쪽인데. 예. 다윗이 이기는 거는 다윗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이지 고민정은 고민정이지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럴 뿐만 아니라 또 현장에서 보면은 그 전임 다선 의원에 대한 피로감 같은 것이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전임 다선 의원 여성 의원 이 전력이 지금 출마하는 고민정 뭐 지금 완전 공천을
받은 확정된 것이죠. 겁니다. 그래서 후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오세훈 후보가 그동안 상당히 오랫동안 그 털을 열심히 닦고 있고 그리고 지금 바닥 민심이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코로나도 그렇고 경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정 후보를 굳이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그렇게 만만하게 생각할 지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 의원님은요? 그러니까 언론에서 골리앗을 오세훈 그렇게 후보로 봤죠. 보고 정치적인 경력도 많고 잠재적인 대권 네, 주자이기도 다윗을 고민정 후보로 봤다면 그건 고민정 후보한테 굉장히 우호적으로 봐주신 거죠. 그거는 고민정 후보에게 돌팔매질할 돌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본 시각이기 때문에 언론이 그렇게 봤다면 좀 우호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세훈 후보가 만만치 않죠. 왜 만만치 않냐면 이게 다른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미래통합당에 그런 마땅한 대권 후보가 있어 보이냐. 그 보수적 지지자들이 지금 그렇게 흔쾌하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오세훈에게 신경 안 써도 돼 이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오세훈 후보를 대권 후보로 키워야 된다는 보수 내지 중도 보수 지지자들의 그런 마음이 뭉친다면 정말 만만치 않은 후보가 될 것이고요. 반면에 고민정 대변인도 강점은 있죠. 그 강점은 어디에 있냐면 신인이라는 데 있습니다. 여성 신인. 왜냐하면 오세훈 후보 개인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다선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좀 비토 정서가 있거든요. 그에 비하여 고민정 후보는 신선하고 깔끔하고 그런 정치 신인으로 도전자 이미지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쉽지 않은 싸움이지만 그렇다고 안 해볼 만한 싸움은 아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지역이 굉장히 박빙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민주당 공천 관련 얘기를 제가 최민희 전 의원께 먼저 질문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논란이 됐던 강서갑 얘기입니다. 김남국 변호사, 저도 알고 최민희 전 의원도 잘 아는 변호사인데 최근에 이른바 조국수 조국 대전 논란이 있다가 조금 전에 민주당에서 다른 지역의 전략 공천하는 쪽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최종적인 방향 바람직하게 결정됐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해찬 대표의 위기 관리 능력을 보여준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김남국 변호사는 검찰 개혁에 늘 앞장서온 분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되게 헌신적인 분이세요. 무슨 일에도. 그렇기 때문에 호감도가 높아요. 그리고 어디를 넣어도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아마도 금태섭 의원의 검찰개혁에 대한 입장이 본인과 굉장히 다르고 민주당과도 다르니까 아마 젊은 혈기에 가서 한번 붙어보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젊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 상황이 또 금태섭 의원이 현역 의원답게 조금 통 크게 그래 와라 우리 붙고 쿨하게 싸우고 쿨하게 승복하자 이랬으면 이게 민주당에게 부담이 덜하는데 사실은 굉장히 갈등이 심해졌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당 대표가 나서서 둘 다 우리 당의 자산이니 둘 다 살리자 이런 방침을 정하고 간 거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을 넘기면 조금 저는 힘들다고 봤거든요. 근데 오늘 공간위에서 이제 그런 교통 정리를 한 것은 위기 관리를 잘한 거죠. 잘한 거다. 글쎄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더니 이런 걸 시스템 공천이라고 그러는지 저는 지금 막 헷갈리기 시작을 했는데 애초에 거기 금태섭 의원을 잡겠다고 빨간 머리 빨간 잠바 빨간 자켓에 민주당 의원을 잡겠다고 정봉주 전 의원이 나섰다가 미투 재판이 끝나지 않고 여러 가지 논란으로 본인이 접으면서 어떤 결단을 내리겠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금태섭 의원 지역구에 다른 경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선 이런 시스템으로 가는 게 아니라 추가 공모하면서 등장한 게 김남국 변호사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바깥에서 김남국 변호사가 검찰 개혁을 열심히 강조했고 이런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조국을 소환해가지고 조국 프레임으로 반조국과 조국 프레임으로 선거를 하려고 애초에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구심에서 의도가 있었다. 쉽게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어찌됐든 간에 김남국 변호사는 다른 곳으로 공천은 받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금태섭 의원은 지금 그러면
그 지역에 경선해야겠죠. 경선을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세 사람이 남은 아무튼 그래서 지역이니까요. 시스템 공천이라는 이 자체는 좀 무색한 게 아닌가. 공천관리위원장은 원혜영 의원 아니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요건 추가하고 한 싶으면 가지- 10초씩만 하십시오. 네. 다른 걸 또 이게 달아야 추가 되니까요. 공모한 현역 의원 지역구가 50개 가까이 됩니다. 네, 그리고 거기만 공모한 게 아니다. 네, 그래서 왜 그 공모를 하게 됐냐면 시스템 공천이라는 게 사실은 굉장히 공천을 안정적으로는 관리하지만 네. 공천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건 맞습니다. 네. 네, 그런데 이번에 김남국 변호사 건을 교통정리하면서 이제 말하자면 공관위가 이건 지도부와 충분히 상의를 해서 결정을 한 것이죠. 네. 그래서 시스템 공천에 말하자면 아닌 그 뭐든지 예외 없는 법률이 없기 때문에 예외가 네. 나온 거 인정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도 10초만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예. 네. 그 김남국 변호사를 공천하는 과정에서 자객 공천이라는 말이 나오는가 하면 정봉주 전 의원 한마디 하고 또 유시민 이사장 한마디 하고 또 손혜원 무소속 의원 한마디 하고 이러면서 30대 중반의 젊은 변호사, 청년 인재 영입이라 그랬는데 과연 김남국이 신선한 생각을 가진 청년 인재인가를 의심케 하는 구태가 보여진 것도 사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뭐 시스템 공천의 예외라고 인정을 하셨으니 어느 지역으로 가서 뛰는지 한번 그 지켜볼 그런 그 관심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은 다 돼가는데 야당 공천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예. 네, 미래통합당도 통합은 했지만은 좀 공천 관련 반발이 나고 있는데요. 이 같은 움직임이나 좀 당의 공관위의 대응을 좀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정 의원님. 특히 뭐 이혜훈 의원 관련 또 이현주 의원 이현주 관련도 의원. 논란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방금 그 인터넷 뉴스로 보기에는 네. 이혜훈 의원은 컷오프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현주 의원에 대해서는 아직 얘기가 나오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 이혜훈 의원이 그 핸드폰으로 봤다는 유승민 본인은 컷오프 의원한테. 뭐 전략 공천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요. 공관위원장께서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굉장히 머리는 아프겠지만 통합당의 그 뭐라 그럴까 새롭게 시작하는 어떤 존재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 전략 공천이라는 것이 주는 그런 어떤 부작용이나 역효과에 대해서 가볍게 봐서는 안 되는 것 아닌가라는 지금까지 생각이 역할은 듭니다. 잘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김영호 공관위원장. 지금 이제 봐야 될 게 PK, TK 그리고 수도권 예. 아직 남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판단을 유보하겠습니다. 네. 저는 뭐 이현주 의원을 전략 공천하냐 안 하냐에 따라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굉장히 이렇게 평가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이현주 의원을 김형호 공관위원장이 되게 예뻐하시나 봐요. 그리고 이혜훈 의원은 미워하시나 봐. 어떻게 그 메시지대로 가는지 이게 메시지대로 갈 때 진짜 재미없는 공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현주 전략 공천 여부가 김영호 공관위원장 평가에 굉장히 크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특히 이혜훈 의원 컷오프 관련해가지고는 이게 새 보수당에서 가세한 통합당에 어떤 또 파장과 영향이 있을 지켜보기로 하고요. 얘기할 게 좀 더 있긴 합니다만 코로나19에서 또 논의가 좀 길어져가지고 여기서 두 분 얘기는 마쳐야 합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뉴스의 맞짱 토론 최민희 전 의원, 정호김 전 의원 수고하셨고요. 예.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까지입니다. 국민에게 힘이 되는 국회를 위해서 다음 주에도 뉴스엔이 함께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십시오. 네.